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닥터덕입니다. 하도 오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인사 멘트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누가 조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써봤어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댓글 리뷰를 좀 할 건데요. 오늘도 좀 유익한 내용이 좀 많아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비타민C 12번째 파트에 글 올리셨는데 철분을 같이 드실 때와 같이 드시면 안 될 때, 그러니까 비타민C가 철분하고 만나면은 철분의 흡수를 훨씬 더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철분이 쌓일 수밖에 없어서 고용량의 철분이 쌓이게 됐을 때는 오히려 우리 장기 손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혈관의 경화도가 진행되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될 수 있으면 공복에 드시길 권했고, 여성분들은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철분이 되게 많이 필요하죠. 생리를 매달 하다 보니까 로스되고 있는 철분의 양이 많아서 섭취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많은 환자들이 철분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식사할 때 같이 비타민C랑 같이 먹어주시면은 내가 먹었던 음식 속에 있는 철분 흡수를 더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길 권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합니다. 이분은 백혈병 재발로 올 봄에 제2식 후 지금 8개월이 되는데 3개월 전서부터 철분 과다증으로 수치가 2만이 넘어요. 이게 철분이 이게 2만이라는 게 어떤 수치가 2만인지 모르겠는데, 페리틴을 기준 잡았을 때는 이건 저는 본 적이 없는데 6천까지 떨어졌다가 지난주에 또 다시 12,000으로 올랐어요. 페리틴을 6천까지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수치는 다른 수치 같은 느낌은 들어요. 실험 아이언 수치를 얘기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무튼 간에 수혈을 통해서 철분이 쌓여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지금 혈색소는 또 낮아요. 11이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10점 몇 나오는 것 같아요. HB는. 헤모글로빈 수치는 낮은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부러 소고기를 자주 먹고 흡수 잘 되라고 비타민C 2알을 먹었는데 철분 과잉 증상이 심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질문하신 거예요. 저도 환자를 보다 보면은 많은 경우, 특히 암 환자들이라든지 산화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색소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저장 철분은 매우 높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페리틴이 600, 700, 1000이 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12,00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아마 페리틴이 아닐 것 같죠. 다른 수치를 같은데, 무튼 간에 아무튼 철분 자체가 과잉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장 철분이 페리틴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환자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철분도 많이 먹은 게 없는데 왜 저장 철분이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많은 환자들이 암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는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중금속에 노출돼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이 철분이 햄에서 얘가 분해를 해서 철분으로 분해를 해서 저장 철분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그게 영향을 다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햄이 빌리버딘으로 바뀌면서 빌리버딘이 빌리루빈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햄옥시제네이즈라는 효소를 통해서 이게 빌리버딘으로 바뀌는데,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게 중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NO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산화 스트레스 나트륨 옥사이드 같고요. 그 다음에 UV 자외선이라든지 ROS 리액티브 옥시젠 스피시스라 해서 제가 전에 강의할 때도 산화 스트레스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뭔가가 내 몸에 산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주어질 때 이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게, 그게 철분 과잉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철분이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쓰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쓰이다 보니까 오히려 혈색소는 떨어지는 과정에서 저장 철분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또 다시 빌리버딘 리덕테이즈에 의해서 빌리루빈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 물질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산하고 빌리루빈이거든요. 이 두 가지 수치는 물론 간이 문제가 있거나 신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도 변동이 생기기도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들한테서의 이 변동을 우리 기능의학자가 바라볼 때는, 예를 들어서 빌리루빈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요산이 높아진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몸 상태가 산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증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판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치료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뭐가 필요하죠? 항산화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산화제를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비타민C도 항산화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를 먹는 것들을 저는 추천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비타민 C하고 지금 이제 일부러 소고기도 많이 드시고 이러는데 지금 철분이 쌓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비타민 C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산화 스트레스 개념으로 본다면 당연히 비타민 C를 먹는 게 좋겠죠. 철분이 너무 과한 것 때문에 이거 걱정이라면 당연히 식후보다는 공복에 드시기를 추천할 것 같고요. 비타민 C를 더 많이 드시기를 추천하고, 그러면서 이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가지고서 저장 철분이 늘어나거나 철분의 시럼 아연의 수치가 올라가는 것들을 좀 막아주는 그런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도 다른 분도 이거와 비슷한 댓글을 다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분 대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릎 아래 여드름 같은 염증으로 큰 병원에서 5년 치료받아도 그때뿐이었다. 여드름 같은 염증이라는 거는 모낭염이라든지 뭐 종기나 이런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근데 5년을 치료받았는데도 그때뿐이다 라는 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감기를 예를 들게요. 5년 전에 감기 치료하셨는데 그때뿐이고 1년 지나니까 또 감기를 하고 또 치료하니까 좋아지고 그때뿐이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감기니까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의아하게 생각하시죠 지금. 근데 비타민 D를 복용한 다음에 한 달 만에 완전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비타민 D를 강의하면서도 그 얘기했는데, 비타민 D가 뭐 만병통치약이고 이것만 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만, 비타민 D만 먹으면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면역학적인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그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팩터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비타민 D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D를 먹어서 손해볼 게 1도 없으니까 좀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드시려면 좀 알고 드셔야 되니까 제가 올렸던 비타민 D 파트를 다 공부하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용량 조절해 가시면서 드시기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완전히 먹어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그건 이제 다른 이유들을 또 찾아서 관리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뭐든지 간에 내 몸에 반복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면역 시스템이 안 되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환자가 오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환자분의 면역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하더라도 그 약을 먹을 때는 좋아지지만 그걸 먹었다고 해서 다시는 그 병이 생기지 않는 몸이 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이 식단 관리 열심히 하고 어떤 면역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몸을 되려고 노력하셔야지, 그래서 병이 예방되는 거지 이 약을 먹었다고 그 병이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계속 약을 타러 오시죠. 그 다음에 비타민 K2 파트 두 번째 올리셨는데, 1년 전에 골 감소증이 있다고 해서 약 3개월치 약을 이제 줬는데 이 약을 안 드셨대요. 그리고는 이제 K2 제가 강의했던 MK7을 1년 동안 복용했는데 그 영양제만 먹고도 골 감소증이 많이 줄어서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가 됐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었나봐요. 이번 65세 여성이고요. 하루 100마이크로그램 두 알을 드셨네요. 총 200마이크로그램을 먹었고요. 용량이 저 같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뼈가 건강하시고 혈관이 문제가 없다면은 뭐 100마이크로그램 정도 하루 매일 드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환자가 왔을 때 혈관이 심각하게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어 있거나 골다공증이 뭐 T스코어가 마이너스 3 이상 막 내려가 있거나 심하신 분들한테는 저도 용량을 좀 과하게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2알 기본 용량이라고 나오면은 저는 4알 먹게 시킵니다. 그게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 방법에 더 가깝다고 보고요. 이걸 하면서 병원에서 주는 여러 가지 골 감소증 치료제인 주사제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무조건 모든 치료는 다 잘못됐으니까 하지 마시고 영양제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아니고요. 그 치료 자체의 의미는 있는데 더 중요한 팩터는 얘기 안 하면서 그것만 치우치는 건 흘렸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같이 병합할 수도 있고, 이분처럼 과감하게 그걸 안 하면서 이렇게 비타민 K2에만 의존해서 치료받을 수도 있겠죠. 본인의 선택인 거고요. 뭐가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본인이 다 이해한 상태에서 나는 내 몸을 이렇게 관리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D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족저사막인데요. 이것도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올렸더니 어떤 분들은 뭐 3개월 먹었는데도 비타민 D를 아무리 먹어도 뭐 사마귀가 안 사라집니다 부터 시작해서, 제 경험을 얘기하면은 한 10명을 치료해보면은 10명 중에서 그래도 한 60, 70% 가까이는 제가 말했던 3에서 6개월 이내에
갖고 있던 사마귀가 다 사라지는 사람이 거의 한 60, 70%는 되고요. 한 20, 30%는 3개월, 6개월 지나도 뭐 그대로 비슷하게 남아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20, 30%면 10명 중에 2, 3명인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은 다른 면역학적인 문제가 따로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면역을 담당하는 모든 시스템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 비타민 D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그 모든 시스템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D를 투여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이 너무 많으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D를 공부해 보시면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의 이득을 받아놓고는 내가 하나 얘기했던 그 사마귀 안 사라졌다고 D를 너무 천대하거나 또는 얘는 뭐 의미가 없어, 효과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틀렸죠. 이분 같은 경우는 좋은 케이스죠. 고등학생 아이인데 족저 사마귀가 넓게 분포돼서 되게 심하게 보였는데 이 영상을 보고는 아이에게 고용량을 먹이게 되는데 살짝 두려웠대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 병원 연락처를 갖고서 병원에 카톡으로 조언을 했나봐요. 그래서 카톡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먹으라고 조언을 좀 해줬죠. 그랬더니 이제 안심하고 열심히 먹었나봐요. 그랬더니 DK를 5,000 IU를 먹고 D를 10,000 IU를 먹어서 15,000 IU를 이제 맞춘 거죠. 이게 한 달 반 정도 복용할 때쯤 돼서 세력이 넓혀졌던 족저 사마귀가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고 있다. 한 달 반이면 제가 올렸던 케이스하고 거의 비슷한 코스죠.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지금은 거의 안 보이고 완전히 깨끗해져 가지고 조금만 더 먹으려고 하고 있대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비타민 D 먹으라고 했더니 내 앞에서는 또 별 얘기 안 하시더니 나가가지고서는 뭐 병원 왔다 갔다 하는 후기에다가 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 희한한 소리 한다면서 뭐 비타민 D만 먹으라고 했다면서 막 뭐락하면서 다른 병원 가가지고 제거 잘했다고 그러면서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막 뭐락하는 후기를 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정성스럽게. 기능의학적인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고요.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제 환자가 아닌 거고. 여러분들은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서 제가 잡고자 하는 포인트를 벗어나시면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가지고 뭐 마치 제가 비타민 D만 먹으면 모든 걸 다 낫게 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그리고 뭐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정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